저는 오늘 기동전사 건담의 정치학이란 주제로 발표를 할 건데요. 저는 MBN의 윤범기 기자지만 오늘은 기자로서 발표하는 게 아니고 건덕후라고 하죠. 이제 건담 덕후. 그래서 건덕후로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건담이냐? 사실 하고 많은 그 만화도 있고 캐릭터가 있는데 굳이 왜 건담이냐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이게 뭐 이걸 아는 사람들한테 너무 유명한 얘기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본의 수많은 로봇물 애니메이션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이제 슈퍼 로봇 계열과 리얼 로봇 계열로 이제 분류를 하거든요. 이거 슈퍼 로봇 대전이란 만화 그 게임에서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한 게 이제 하나의 분류처럼 여겨지게 되는데 슈퍼 로봇 하면 이제 대표적인 게 마징가 제트죠. 마징가 제트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마징가 제트, 그레이트 마징가, 뭐 이렇게 그랜다이저로 이어지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거대한 로봇이 나와서 절대적인 악의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슈퍼 로봇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광자력 에너지라는 게 뭐 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그냥 만든 개념이죠. 그리고 이 슈퍼 로봇의 특징은 뭐냐면 악당이 그야말로 악당이에요. 이 마징가 제트의 악당 누군지 혹시 아세요? 닥터 헬이라고 헬 박사라고 하는 매드 사이언티스트. 그냥 이제 그 마블 코믹스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악당이에요. 그 닥터 헬은 말 그대로 그냥 미친 과학자고 닥터 헬은 생긴 것 자체가 약간 그 무시무시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헬 박사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세계 정복이죠. 세계 정복. 나중에 그래서 헬 박사는 그레이트 마징으로 넘어가면 지옥 대원수가 돼요. 그래서 한번 죽은 다음에 지옥에서 이제 이렇게 완전히 악마의 형상으로 나타나. 그러니까 이거 누가 봐도 선과 악의 대립. 그리고 이제 주인공이 마징가 제트는 무조건 선의 편. 그 가부토 코지라고 하는 주인공, 우리는 쇠돌이라고 알고 있죠. 쇠돌이는 그냥 착한 편. 그리고 나쁜 놈은 나쁜 놈. 그래서 착한 편이 거대한 로봇을 타고 나쁜 놈을 때려 부시는 거예요. 어떤 과학적인 설명도 없어요. 있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냥 어떤 과학자가 만들어낸 거야. 그냥 그렇다고 믿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리얼 로봇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뭔가 현실적인 설명이 들어가요. 물론 말이 안 되지. 이것도 20m 가까운 로봇이 무슨 총 쏘고 우주로 날아다니는 게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여기에 뭔가 그럴듯한 어떤 과학적 설명과 설정을 집어넣어서 그러면 정말 저렇게 될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SF적인 현실성을 더 높인, 개연성을 더 높인 게 바로 이제 리얼 로봇 계열의 작품들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슈퍼 로봇 계열의 대표적인 작품이 마징가 제트라면 리얼 로봇이라고 하는 흐름을 만들어낸 작품이 바로 건담이다. 그래서 건담이 일본 애니메이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지금도 일본의 문화 콘텐츠 산업을, 우리가 일본의 문화 콘텐츠 하면 떠오르는 그 콘텐츠가 몇 개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아톰이라든가 드래곤볼이라든가 건담이라든가 뭐 이런 거죠. 한 3-4개 안에 들어가는 대표 콘텐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건담은 누가 만들었냐? 건담은 이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이 토미노 요시유키라고 하는 감독이 이제 건담을 만든 거예요. 건담은 TV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감독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건담의 극본을 썼고 스토리를 다 짰고 이 건담이라고 하는 세계관을 다 구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토미노 요시유키가 일반적으로 건담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이고 이 야스히코 요시카즈는 건담을 만드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캐릭터 디자인을 했어요. 캐릭터 디자인. 건담에 나오는 그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다 이 사람의 손을 통해서 등장한 거죠. 캐릭터와 뭐 메카닉 디자인도 조금 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토미노 요시유키는 건담을 만들어 놓고 지금은 별로 신경 안 써요. 이제 그거 내가 옛날에 만들었는데 그거만 한 것도 아닌데 뭐. 근데 야스히코 요시카즈가 요즘 기동전사 건담 디 오리진이라고 해서 건담은 원래 TV 애니메이션이었는데 그걸 만화로 출판 만화로 다시 그린 거예요. 2000년대 넘어서서. 그러니까 오히려 옛날에 그렸던 그림보다 훨씬 더 어떤 성숙하고 진화된 그런 작품으로 요즘 재해석해서 다시 만화책으로 24권짜리를 또 그렸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원래 원작이 만화책이 없던 거야. 애니메이션이 원작인데 그걸 만화로 그린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만화책이 원작이고 그걸 애니메이션으로 하는데 건담은 특이하게 애니메이션이 너무 성공을 하니까 그걸 만화책으로 다시 그린 이제 그런 거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디 오리진이라는 애니메이션 OVA 시리즈 극장에서 개봉됐었죠. 그거는 요 작화 감독인 야스히코 요시카즈가 그리고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야. 어쨌든 요 두 명이 일본 애니메이션계의 거장이면서 건담이라고 하는 큰 어떤 그 세계관과 캐릭터를 구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런 건담이라는 작품을 만들어냈냐? 이 사람들은 바로 일본의 전공투 세대라는 거예요. 전공투 세대는 1960년대에서 70년대, 우리로 치면 386 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전대협이라는 게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전대협 의장이었잖아요. 일본은 우리보다 한 10년 앞선다고 하잖아요, 되게. 우리가 1980년대 학생운동의 시대였다면 일본은 60, 70년대가 학생운동의 시대였어요.
그 당시에 안보투쟁이라고 해서 일본이 이제 다시 이렇게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일종의 다시 군비를 갖출 수 있는 국가로 나아가려고 일본의 어떤 자민당 정권, 보수 정권이 그걸 추진하니까 당시 일본 대학생들이 60년대, 70년대 엄청난 반대 운동을 한 거야. 그걸 안보투쟁이라고 흔히 얘기를 해요, 일본에서. 그걸 이끌었던 게 전공투라고 하는, 여기 보면 여기 헬멧을 쓰고 있는 게 특징인데 헬멧에 전공투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전공투라는 어떤 우리나라 지금 전대협 같은 단체를 만들어서 일본의 어떤 보수 정권, 자민당 정권에 반대하는 굉장히 극렬 과격 그 학생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운동은 되게 평화적인 편이에요. 우리는 기껏해 화염병 던지고 뭐 F5 휘두르는, 강목 휘두르는 정도가 다잖아요. 근데 일본 애들은 총을 써요. 일본은 총기가 마피아 그 야쿠자들도 막 총을 쓰잖아요. 나중에는 무슨 야스다 강당 사건이고 무슨 대학 강당에 이렇게 농성을 하면서 그 안에서 막 이렇게 경찰하고 총격전을 벌이고 실제로 일부 분파는 아예 테러리스트가 돼서 뭐 비행기 납치하고 그래서 북한으로 가버리고 뭐 이런 거 있죠. 비행기 납치해서 북한으로 그냥 이렇게 망명하고 뭐 이런 짓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과격한 어떤 그 학생운동을 하는데 그 세대가 1960년대, 70년대 대학을 다닌 세대들이에요. 근데 이 세대들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사회로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야 되잖아. 근데 일반 기업으로 가서 또 자본가들의 뭐 노예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돈 버는 일하고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야.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니까 이 세대들이 어디로 가냐면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판 이쪽으로 많이 흘러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을 담은 작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 대표적인 작품이 건담인 거예요. 나중에 뭐 안노 히데야키의 뭐 에반게리온이라든가 일본 만화들 보면 또 예를 들면 지브리 스튜디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붉은 돼지 혹은 뭐 천공의 성 라퓨타 뭐 이게 뭐 원령공주 이런 작품들이 다 보면 만화인데 뭔가 깊이가 있고 심오한 뭔가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담고 있잖아요. 그런 게 이런 전공투 세대들이 일본의 애니메이션 만화 쪽으로 많이 흘러 들어가서 그런 쪽에서 어떤 자기의 작품을 자기의 어떤 고민을 많이 녹여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녹아낸 작품이 바로 건담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작품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토미노 요시유키가 구축한 건담의 세계관은 어떤 세계냐면 SF니까 이제 미래 세계죠. 미래 세계인데 어떤 세계냐면 기본적으로 우주 세계라고 해서 서기가 끝난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우리가 서기 1년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은 BC라고 해서 예수 이전 세대, 비포 크라이스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건담의 세계관은 예수가 만들어놓은 서기가 끝난 거야. 서기가 끝나고 우주 세기라고 하는 유니버스 센츄리죠. 우주 세기로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인류가 우주로 진출하면서 서기를 더 이상 쓰지 않고 우주 세기라고 하는 새로운 연도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주 세기의 기본적인 특징은 뭐냐면 인구가 너무 폭발한 거야. 근데 이것도 1960, 70년대의 생각이에요. 요즘은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선진국들 인구가 다 정체되잖아요. 근데 1960년대, 70년대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인구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식량 생산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래서 나중에는 인구가 너무 많아져서 지구가 막 인구를 감당하지 못할 거다. 이런 어떤 공포감이 기본적으로 선진국들에게 깔려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 60, 70년대 대학을 다녔던 세대들은 인구가 너무 늘어나가지고 지구가 이걸 감당을 못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주로 이민을 가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구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주에 뭐 예를 들면 그때 뭐 금성이나 화성 같은 걸 개발해서 이민한다. 이런 SF가 많았는데 토미노 요시유키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주에 식민지를 건설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 스페이스 콜론이라고 하는 우주의 인공 구조물을 만들어. 우주의 인공 구조물 거대한 어떤 스페이스 셔틀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 옮겨가서 사는 거야. 거기에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거기에서 농사도 짓고 거기에 아파트도 짓고 거기에 공장도 지어서 거기서 그냥 인간들이 우주로 식민을 나가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영화 중에 그 뭐 그래비티 말고 또 뭐 있죠? 그 우주 나가 아빠 인터스텔라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 나오는 스페이스 콜로니가 사실은 이 건담에 나온 스페이스 콜로니와 상당히 유사해요. 아마 제 생각에 거기서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인터스텔라는 인구보다는 이제 환경 파괴죠. 거기 미세먼지 엄청 심하잖아요. 그래서 환경 파괴 때문에 지구가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니까 우주로 나갔다. 이런 건데 뭐 비슷한 설정입니다. 인구가 너무 폭발해서 우주로 나갔다.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우주로 나가겠어요? 이런 상황이 돼서 우주로 나간다면 어떤 사람들이 우주로 나갈까? 부자들이 나갈까? 가난한 사람들이 나갈까? 가난한 사람들이 나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우주로 내보내는 거야. 마치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유럽의 기득권 세력들, 귀족들이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까?
미국, 유럽에서 못 사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구에는 부유한 사람들, 부유층들이, 기득권 세력은 지구에 남고 그 지구의 어떤 따뜻하고 안전한 환경을 자기들은 누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우주로 다 이민을 보내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한 5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가요. 이런 스페이스 콜로니 1, 2, 3, 4, 5, 6, 7 해가지고 만들어서 우주로 나가서 살기 시작한 지가 한 50여 년이 지난 거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어스노이드라고 부르고 우주에 나간 사람들을 스페이스 노이드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이 어스노이드와 스페이스 노이드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는 거야. 이 그 인류의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겠어요? 여전히 지구가 쥐고 있어요.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지구 연방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이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다 하나의 연방으로 합쳐져 있어요. 이 세계에서는 지구 연방이라고 하는 어떤 통치 기구가 있고, 이게 이제 우주의 식민지를 건설해서 운영하면서 자치권을, 근데 자치권도 없고 이제 지구 연방이 관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주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자원이나 생산물을 지구가 약탈하는, 착취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주에 나간 사람들은 안 그래도 가난해서 우주로 쫓겨나갔는데, 그래서 우주에서 식민을 살게 되는데, 자기들이 만든 생산품을 이제 지구가 이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뭐 무역을 해도 좀 더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하고, 그걸 뺏어가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우주에 나간 사람들은 되게 불안한 우주 환경에서 가난하게 살아가고, 지구는 이제 점점 풍족해지고,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50년쯤, 처음에는 못 모르고 가서 살았지만, 한 50년쯤 살면 어떻게 생각해? 야, 이건 좀 이상하잖아.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오겠죠. 그래서 누가 등장하냐면 혁명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이거 뭐냐면, 전공투세대가 배운 건 2차 대전과 1차 대전, 20세기 전반기의 역사를 배웠잖아요. 그걸 자기의 어떤 건담이라는 세계관에 녹인 거예요. SF에 녹여서 우주에서도 그럴듯한, 마치 20세기 전반기에 일어났던 것 같은 그런 혁명과 전쟁의 시대가 SF 그 우주 세계에도 일어난다는 설정을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마치 이제 레닌처럼, 레닌이 이제 그 전 세계 노동자들, 프롤레타리아들을 단결시켜서 소련이라고 하는 신생국가를 만들잖아요. 여기는 이제 지온이라고 하는, 지온즘 다이쿤이라고 하는 혁명가가 나타나. 이 사람이 이 우주 세기의 인류들을, 우주 세기로 나간 그 스페이스 노이드들을 단결시켜가지고 우주인들의 어떤 독립국가, 우리 스페이스 노이드가 왜 어스노이드들한테 이렇게 착취를 당해야 되느냐, 우리도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 그리고 또 여기에다 하나 더 집어넣어서 우주 세기에, 우주로 나온 사람들이 지구에 남은 사람들보다 더 진화한 인류다 라고 하는 개념을 집어넣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구의 중력으로부터 해방됐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떤 인지 능력과 상호 소통하고 또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이 좀 더 이제 향상된 인류라고 하는 새로운 인류 개념까지 집어넣은 거야. 이거는 이름이 지온이잖아요. 지온이라는 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잖아요. 시오니즘이라고 하죠. 시오니즘. 우리가 그 유태인들을 시오니즘으로 해가지고 그 약간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고 해서 이제 자기들이 그 이렇게 기독교에서 시오니즘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유태 국가를 만들잖아요. 이스라엘을 만들죠. 그거에서 따온 거죠. 그래서 지온즘 다이쿤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페이스 노이드들의 어떤 신생국가, 자치 독립국가를 만들자는 운동을 하면서 그 사이드 3인가? 제일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스페이스 콜로니에서 지온 공화국이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따서 지온 공화국이라는 신생국가를 만듭니다. 이게 기본 설정이에요. 그랬는데 이건 건담 만화가 시작되기 훨씬 전 얘기예요. 그랬는데 이 지온이라고 하는 혁명가가, 레닌도 마찬가지죠. 자기는 혁명을 했지만 결국 그 권력을 누리지는 못하고 일찍 죽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독재자가 나타나게 돼요. 아까 이 지온의 그 옆에 있었던 여기 여기 이렇게 무섭게 생긴 아저씨 있잖아요. 이 사람이 죽어. 일찍 죽어. 이게 이제 이 지온이 죽게 된 계기가 데긴소드 자비가에서 암살을 했다는 설도 있고, 2인자였던 이 자비가에서 암살했던 설도 있고, 암살이 아니라 그때 너무 극도의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서 심장마비가 와서 뭐 그 지온의 어떤 독립을, 지구연방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하는 국회 연설을 하다 말고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죽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독약을 먹여서 죽였다는 설도 있고, 그냥 스트레스로 뭐 그 심장마비로 그냥 자연사했다는 설도 있어요. 근데 이 권력을 이어받은 독재자가 등장하는 거야. 마치 레닌이 죽고 나서 스탈린이 등장한 것처럼 지온이 죽고 나서 자비가가, 데긴소드 자비라고 하는 그 2인자였던 사람이 독재를 하는데, 공화국이었던 나라를 공국이 이제 독재국가로 바꾸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일종의 왕이 되는 거야. 그리고 왕이 됐다라는 건 뭐냐면 권력을 세습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들, 그 데긴소드 자비의 아들 지온, 자비가 형제들이 있어요.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그 자기 자식들한테 권력을 어떤 세습하는 그런 어떤 왕가 형식의 어떤 이렇게 독재 국가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스탈린과 비슷한 대긴소드라고 하는 독재자가 나타나고 그 아들인 기렌이라고 딱 봐도 독재자처럼 생겼잖아요. 아주 무섭게. 근데 이 기렌 자비는 히틀러를 모델로 한 캐릭터예요. 히틀러처럼 아주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그 우수한 인종, 그러니까 우주에 나간,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렇게 그 지온이 얘기했던 건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 사람은 지온의 얘기를 더 극단적으로 발전시켜서 이 우주에 사는 인종이 더 우수한 인종이라는 거야. 지온인들이, 지온이라고 하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인류보다, 지구에 사는 사람보다 더 우수한 인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류를 영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발상을 집어넣으면서 아예 그냥 우생학으로까지 나가서 우수한 인종인 우리만 살아남고 저 열등한 인종인 지구인들은 죽여버려도 된다. 이런 발상으로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우생학적인 논리에서 어떤 좀 엄청난 전쟁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 얘기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냐면 나중에 얘기했지만 지구에 스페이스 콜로니를 떨어뜨려요. 아까 우주에 인공 구조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 안에서 막 농사를 지을 정도니까 얼마나 큰 구조물이겠어요. 그러니까 거대한 인공위성인데 엄청나게 큰 거야. 한 나라만한 크기라고 보면 돼. 근데 그거를 지구에 낙하를 시켜. 지구에 낙하시켜서 거의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것 같은. 그래서 건담의 첫 장면이 뭐냐면 거대한 스페이스 콜로니가 지구랑 꽝 부딪히는 장면이에요. 그걸로부터 건담 애니메이션이 시작해요. 그래서 인류 인구의 절반이 사망한다라는 설정이에요. 인구가 70억 인구였으면 35억으로 줄어드는 거야. 그게 와서 핵겨울이 와가지고 지구의 환경이 엄청나게 파괴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우주에 살았으니까 그런 공격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굉장히 초기에 군사적 열세를 대량 살상 무기를 통해서 일거에 그냥 이렇게 뒤집어 엎으면서 전쟁을 시작하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구를 상대로 지구 연방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고 이제 우주인과 지구인 사이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인류의 역사에 있었던 일들, 인류의 역사에서 실제로 등장했던 사건이나 인물들을 모티브로 해서 그런 캐릭터를 디자인을 한 거예요. 기본적인 설정을 만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악역이 등장하죠.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스타워즈에 나오는 다스베이더를 모델로 한 그 악역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악역은 주인공의 라이벌이에요. 주인공의 라이벌. 이게 이 건담을 조종하는 주인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인공은 아무로레이라고 하는 16살짜리 꼬마인데 그 꼬마의 라이벌로서 20대의 청년 지온군 장교인 샤 아즈나블이라는 캐릭터를 등장시킵니다. 근데 이 캐릭터는 누가 봐도 다스베이더예요. 생긴 옷도 똑같고 그냥 누가 봐도 다스베이더를 모델로 한 그 캐릭터를 등장을 시켜요. 근데 사실은 이 건담이란 만화가 대박이 난 이유는 이 캐릭터 덕분이에요. 이 캐릭터가 너무 매력적인 인물로 등장하게 된 거야. 일단 뭐 다스베이더는 얼굴도 완전히 망가진 그런 이렇게 괴물이지만 이 샤 아즈나발은 복면을 쓰고 있지만 굉장히 잘생긴 꽃미남 청년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뭐 어떤 비밀이냐면 샤 아즈나블이라는 이름은 원래 가명이고 실제 이름은 캬스발 즘 다이쿤이에요. 아까 나왔던 혁명가 지온 즘 다이쿤의 아들. 그러니까 지온 즘 다이쿤의 아들이 그 자비가가 지온 즘 다이쿤을 암살해서 없애버리고 나서 그 아들을 원래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했는데 그 아들이 몰래 지구로 도망갔다가 이름을 바꾸고 지온 사관학교에 입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지온군 장교로 정체를 숨기고 지온군에 입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지온군 장교로 활약을 하면서 기회를 노리는 거죠. 어떤 기회를 노리겠어요? 복수의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여차하면 저 자비가를 쓰러뜨리고 자기가 이제 아버지의 못다 이룬 꿈을 이어가려는 그런 어떤 야망, 어떤 출세의 어떤 야망을 가지고 지원군에 몰래 숨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유능한 어떤 그 이렇게 장교로 활약을 하면서 이제 그 얘기 뒤에 나옵니다. 활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건담이라는 스토리는 한편에서는 그 이렇게 그 전쟁 이야기지만 한편에서는 이 샤 아즈나블이라고 하는 캐릭터의 복수기예요. 이 샤 아즈나블이 악역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기 아버지의 복수를 통해서 어떤 자신의 어떤 뜻을 관철해 나가는가를 다룬 거대한 어떤 스토리다. 그리고 요것과 함께 이제 이게 아주 매력적인 악역이 설정돼 있으면서 이 사람과 상대하는 라이벌로서 이 아무로레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 아무로레이라는 주인공은 처음에 저렇게 16살짜리 꼬마였어요. 아버지가 건담을 만든 박사고, 되게 이제 일본 만화 다 그렇잖아요. 박사의 아들, 건담 만든 아들인데 우연한 기회에 이제 그 전쟁통에 어쩌게 하다가 우연히 건담에 탑승해서 조종을 하게 돼요. 원래 메카닉에 관심이 많은 꼬마였는데 16살짜리인데 나중에 얘가 이제 이건 기동전사 건담 때의 모습이고 이건 뉴 건담이라고 해서 이제 우주세계 마지막 한참 지나고 나서 한 10몇 년쯤 지나고 나서는 이렇게 멋진 청년이 돼 있는 거야. 이 소년이 이 청년으로 성장하는 스토리가 또 들어있어요. 성장하면서 전쟁의 와중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전쟁의 와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인격적인 성숙과 함께 아주 반항적인 꼬마였다가 정말 이렇게 휴머니스트로 성장하는 어떤 인류를 다 이렇게 인류를 돌보는 그런 어떤 휴머니즘을 가진 청년으로 성장하는 그런 어떤 성장 스토리가 담겨 있는 거죠. 그 안에는 또 전쟁이 담겨 있고, 그래서 크게 보면 반전, 그러니까 전쟁의 참혹함을 아주 현실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전쟁을 왜 해서는 안 되는가. 그러니까 전공투 세대가 기본적으로 진보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세대니까 전쟁에 반대하는 사상과 함께 어떤 청년의 성장 스토리와 함께 아까 말한 어떤 자비가에 대한 복수, 그리고 또 인류의 진화에 관한 얘기까지. 그리고 이제 우주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우주의 스페이스노이드와 어스노이드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인 전쟁의 양상은 지구 연방에 비해서 지온 공국은 국력이 30분의 1밖에 안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구 연방은 엄청 강력한 이미 기득권을 구축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지원 공국이나 신생국가가 뭐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안 그래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착취받던 국민들이라고 했잖아요. 우주인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력이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처음에 이렇게 함대전을 벌여요. 근데 이쪽이 지구 연방군이고 이쪽이 지원 공국인데 함대전에서 엄청나게 밀려. 당연히 그러면은 지구 연방군은 야 까짓 거 그냥 동네 반란 진압하러 그냥 유유자적 온 거야. 저까짓 거 뭐 별것도 아니지. 라고 생각했는데 마치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처럼 지원군은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이 전력의 열쇠를 만회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빌슈트라고 하는 개념, 로봇을 이게 뭐에 비유냐면 탱크에 비유해요. 2차 대전 때 독일이 탱크라는 그 군사무기를 통해서 기존의 1차 대전의 전력을 완전 무력화시켜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전격전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 모빌슈트라는 게 뭐냐면 기존의 우주전은 함대전인 거야. 우주 함대들이 이제 레이저 빈포를 쏴가지고 서로 이렇게 마치 해전처럼, 이거는 1차 대전 때 거함 거포주의를 이렇게 상징하는 거죠. 근데 기동자석 건담의 세계에서는 모빌슈트라고 하는 새로운 무기 체계가 등장한 거야. 이건 전투기라고 보면 돼요. 우주에서의 전투기. 근데 인간형 전투기지.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 미노프스키라고 하는 박사가 개발한 건데, 미노프스키라는 박사가 미노프스키 입자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우주의 미노프스키 입자를 살포하면 그게 레이더를 방해해. 그래서 레이더 무기가 다 무력화되는 거야. 레이더를 통해서 아주 멀리 있는 걸 포착해야 미사일을 쏠 거 아닙니까? 유도 미사일을 쏴서 맞추고, 아니면 레이저 빔을 쏴도 레이더로 어디 위치를 포착해 레이저 빔을 맞춰서 조준해서 쏠 거 아니에요. 근데 미노프스키 입자가 깔려버리면 모든 레이더가 무력화되는 거야. 레이더가 안 보여.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돼? 육안으로 봐야 되는 거야. 육안으로 봐서 쫓아가서 쏴서 격추시켜야 되는 상황이 된 거야. 그래서 미노프스키 입자를 뿌린 다음에 이 인간형 로봇, 원래는 이제 이렇게 그 우주에서 뭐 이렇게 시설 장비하던 건설용 장비인데, 그거를 거기에다가 이제 소형 핵융합로를 집어넣어서 전투기처럼 활용하게 되는 거야. 인간형 어떤 장비를. 그래서 이게 이제 번개같이 그 전함 사이로 뛰어 들어가가지고, 전함은 레이더가 안 되니까 못 잡잖아. 그러니까 전함 사이로 가까이 들어가서 전투기가 항공모함들을 다 격추해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 자쿠라고 하는 양산형 로봇인데, 자쿠라고 하는 이 모빌슈트를 만들어내면서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우주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전함은 이 모빌슈트 앞에서 완전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레이더를 못 쓰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누가 전쟁의 주역이 되겠어요? 이 모빌슈트를 조종하는 파일럿들이, 그 파일럿 하나하나들이 영웅으로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전함이라는 건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파일럿 하나하나가 얼마나 조종을 잘해서 얼마나 많은 전함을 격추하느냐가 전쟁의 양상을 가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구 연방은 지금 모빌슈트가 없고 지원군만 모빌슈트가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전략적 열세였던 지원군이 이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모빌슈트라는 장비를 통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전쟁에서 확 뒤집어 엎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루움 전투라는 전투에서 등장하는 거고, 이 장비를 통해서 갑자기 군사적 영웅으로 떠오른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까 말한 샤 아즈나버린 거예요. 샤 아즈나버는 이제 처음에 사관학교로 들어가서 모빌슈트 조종사로 지원을 해가지고 모빌슈트 조종 분야에서 좀 천재적 재능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레이더가 무력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감각, 육안으로 보고 감각으로 느끼고 적이 어디 있는지 파악해서 쫓아가서 싸우는 그런 형태의 전술 전략이 되게 중요해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뉴타입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인지 능력, 적이 어디 있는지를 그냥 파악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지 않고도 느끼는 거야.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파일럿으로서 되게 활약을 하게 되는. 그래서 샤 아즈나블은 이제 이 사람이 타는 게 이 붉은 혜성, 이게 샤 전용 자쿠라는 거야. 아까 나온 자쿠는 초록색이었잖아요. 근데 이 자기의 어떤 커스텀 색깔,
자기가 입는 옷에 맞춰가지고 자기의 커스텀 색깔 빨간색을 쓰게 돼요. 그래서 그 똑같은 자쿠인데 빨간색으로 칠해서 샤 전용 자쿠라는 걸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자쿠의 특징은 통상의 자쿠보다 3배가 빠르다라고 해서 이제 샤 하면 이게 매니아들이 3배 빠른 형님, 이렇게 3배 빠른 분, 이제 그분이 오셨다 그러면 뭐가 이렇게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레이더에서 이제 뭐가 오는데, 그러니까 미노프스키 입자가 아직 뿌려지기 전이죠. 뭐가 3배 빠른 속도로, 통상보다 3배 빠른 속도로 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등장을 하거든. 그래서 유명한 샤가 온다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그것도 있고, 이렇게 음악도, 배경음악도 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샤가 등장하면서 이제 주인공 건담 일행을 쫓아가면서부터 이제 갈등이 첫 장면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설정인 거야. 자,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냐면 대량살상 무기라고 아까 말한 이건 이제 핵을 염두에 둔 거죠. 핵무기를 염두에 둔 이렇게 스페이스 콜로니 떨구는 거. 그래서 이게 지온군은 항상 뭔가를 떨궈요. 그래서 스페이스 콜로니를 떨구던가 아니면 우주 행성을 하나 떨구던가 이렇게 이렇게 운석 같은 걸 갖고 와서 지구에 떨군다든가 그러니까 떨구기 전략을 자꾸 많이 왜냐면 이 전력이 열세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열세를 만회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쓴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또 하나 들어간 게 뉴타입이라는 개념인데 이것도 참 토미노 요시우키 감독이 집어넣은 그러니까 인류가 우주로 나가면서 진화하면서 뭐가 발전하냐면 인지 능력이 발전해가지고 인간과 인간이 말로 대화를 나눠야 서로의 속마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연인 간에도 사실 대화를 하지 않으면 서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주에 나간 인류는 대화를 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마음을 그냥 읽을 수 있는 그런 소통 능력이 발전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텔레파시예요. 일종의 텔레파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발전하게 되는데 그건 지구의 어떤 중력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생긴 능력이다라는 설정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약간 초능력 같은 게 생겨나는 거야.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몇몇 사람들이 우주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일부가 그런 능력에 눈뜨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인류의 어떤 소통의 어떤 벽을 허물고 어떤 인류가 더 쉽게 서로를 공감할 수 있는,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 건데 이게 아까 말한 그런 전쟁 상황에서 파일럿의 굉장히 우수한 자질이 돼버린 거예요. 파일럿이 이제 육안으로 식별해가지고 레이더가 안 되는 상황에서 육안으로 식별해서 상대방을 도구 파이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를 그냥 느낌으로 감지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유리한 군사적인 능력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뉴타입이라는 게 군사 무기로 활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 라무로레이라고 하는 주인공은 그냥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 뉴타입 능력이 점점 개화되는 거야. 건담을 타고 싸우는 과정에서 점점 자기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뉴타입 하면 띠리리 하면 이제 이게 만화에서는 어떤 이렇게 효과음이 띠링 하면서 효과음이 나면은 저기다 하면서 이렇게 쏴. 그러면 조준도 안 하고 쏘는데 다 맞아. 그래가지고 엄청난 이렇게 군사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무로레이가 군사적으로도 그래서 별명이 연방의 하얀 악마. 그래서 이제 건담이 하얀색 모빌슈트잖아요. 하얀색 로봇가 나타나면 혼자서 막 한 전함을 다 쓸어버리는 거야. 한 부대를 다 전멸시켜버리는 거야, 혼자서. 왜냐하면 레이더가 안 되는 상황에서 머릿속에 레이더가 있는 것처럼 막 멀리서 조준해갖고 다 쏴서 맞춰버리니까 도저히 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원군에서도 여기 보면 라라라고 하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런 뉴타입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2차 대전 때 초능력 연구했던 거 아세요? 2차 대전 때 나치나 미국에서 그래서 그게 요즘 히어로 무비의 설정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또 이렇게 많이 차용한 거예요. 초능력 가진 사람들을 연구해서 군사적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뉴타입들을 어린애들을 막 그래서 이제 그런 초능력을 억지로 인류를 개조해서 강화 인간이라고 해서 그런 인지 능력을 일부러 증폭시키는 그런 실험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인간이 전쟁에서 이렇게 무기로 활용되면서 되게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터에서 막 싸우다가 어린 나이에 일찍 죽고 막 이렇게 희생되고 막 그런 기억도 막 조작당하고 막 이런 설정들이 이제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아무 죄 없는 순진무구한 어린아이들이 전쟁 무기로 활용되다가 죽어나가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건담에 그런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주인공이 사랑하는 연인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얼마나 인간을 황폐화시키고 파괴하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전쟁이라는 것의 어떤 무익함과 어떤 부조리함 이런 걸 보여주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뭐 어때요? 이게 애들이 보는 만화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현실적인. 그리고 이게 그냥 거저 막 상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 2차 대전의 오마주예요. 20세기 전반에 일본이 실제로 전쟁의 행위자였잖아요. 그리고 인류가 다 겪었던 그런 실제로 있었을 법한 어떤 일들에 관한 오마주로 SF의 어떤 전쟁 스토리에 다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그래서 이건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제 1년 전쟁 그 퍼스트 건담의 스토리는 끝나요. 끝나고 나서 이게 1979년작이에요. 1979년에 일본의 TV에서 상영이 된 거야. 1979년에 여러분 도대체 무슨 만화를 봤나요? 태어나지 않은 분들도 많죠. 우리는 만화하면 뽀로로를 떠올리잖아요. 초등학생들이 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은 1979년에 이미 이런 만화를 TV에서 한 거예요. 무료로, 공짜로.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이 이런 걸 보면서 자라난 거죠. 그리고 나서 한 6, 7년 지나고 나서 1985년에 기동전사 제트 건담이라고 해서 건담의 후속 작품, 한 6, 7년이 지나고 나서 후속 작품이 등장하고, 여기서는 또 설정이 어떻게 봐. 이제 지원은 망했어. 지원은 망하고 지구연방이 이겼어. 근데도 여전히 지구연방과 어떤 우주인들 사이의 갈등, 그리고 지구가 우주를 착취하는 구조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는 망했지만 여전히 지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게릴라 조직을 만듭니다. 그래서 반정부 조직을 만들어요. 반정부 조직을 만들어서 또 계속 지구에 저항을 하는 거야. 그 반정부 조직이 이번엔 주인공이야. 그리고 여기 빨간 옷 입고 있는 사람 있죠? 누구겠어요? 아까 그 사람이에요. 샤 아즈나블이 이름을 또 바꿔. 그래서 쿠아트로 퍼치나라는 이름을 바꿔서 또 이 반정부 조직의 리더가 돼요. 리더가 돼가지고 다시 또 지구연방과 싸우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요 반정부 조직의 그 샤 아즈나블의 어떤 이 사람이 멘토 역할을 하고, 그 멘티로 이제 아무로 레이를 잇는 이 까미우 비단이라고 하는 또 다른 청년이 또 주인공이 돼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 건담을 제트 건담을 조종하는데, 이 마치 이제 요거는 임종석 씨예요. 우리 전대협 의장이었던 임종석.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반항적인 청년, 굉장히 반항적인 청년, 그러니까 그때 막 그 군사 조직하고 막 이렇게 트러블을 빚고 막 그러다가 고문당하고 막 감금당하고 막 이러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이런 거야. 이것도 마치 전공투 세대를 염두에 둔 것 같은 그런 주인공. 그러니까 일본의 역사에서 다 이런 기본 메타포를 따온 거야. 그러면 이때의 적은 누구냐면, 그러니까 퍼스트 건담의 적이 지온이라 그랬잖아요. 지온이라고 하는 독재 세력. 참고로 이제 1년 전쟁 퍼스트 건담이 끝날 때 샤아가 아까 말한 그 지온 아들 기렌이라든가 이런 사람 다 죽여요. 다 하나하나 암살해. 하나하나 자기의 친구였던 가르마자비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어떤 상사였던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기도 하고, 예를 들면 아까 나온 기렌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빠인 대긴을 죽여요. 아들이 아빠를 죽이고 여동생이 오빠를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살아남은 여동생을 샤아가 죽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죽여. 그렇게 해가지고 자비가를 다 암살해서 죽여버려. 그렇게 해서 1년 전쟁이 끝나고, 그러면 새로운 악역이 필요해요. 기존의 악역은 다 죽어서 끝났으니까 새로운 악당이 필요하잖아요. 새로운 악당은 누구냐면 군사 독재자예요. 지구연방 안에서 군사 독재 세력이 등장해. 네, 그래서 이제 자미토프 하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구연방군이 이렇게 무력화된 민주주의는 굉장히 무능하고 무력화된 정치인들을 그냥 엎어버리고 군부 독재자로 등장해요. 군부의 실력자로 등장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마치 이제 박정희 같은 그런 인물인 거죠. 생긴 것도 뭐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제트건담에서 민간 정치인이 돼가지고 등장하는데 군부의 실력자였다가 이제 민간인 되고, 그리고 이 자미토프 하이만의 어떤 충실한 군부의 어떤 그 역할을 하는 장군이 이 바스코옴이라는 장군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전두환 장군하고 비슷하게 생긴 이런 장군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냐면 민간인 학살을, 이건 나중에 나오는데, 민간인 학살을 벌여요. 민간인 학살. 좀 이따 보여줄게요. 이 뭐냐면 30펀치라고 하는 게, 아까 이제 뭐라 그랬어요? 이 스페이스 콜로니를 지구에 충돌시켰다 그랬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그것도 엄청난 전쟁 범죄인데 얘들은 뭘 하냐면 30펀치라고 해서 이 티탄즈라고 하는 군대 사조직을 만든 거야. 그래서 이제 정권을 장악했어. 이 5.18 같은 사건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특정 스페이스 콜로니에서 그 티탄즈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잖아요. 그 민중 봉기가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진압하냐면, 스페이스 콜로니가 밀폐된 공간에 우주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독가스를 주입하는 거야. 스페이스 콜로니에 독가스를 주입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학살을 해버려요. 몇십만 명을 학살해버리는 거야. 이걸 이 바스콤이라고 하는 장군이 마치 전두환이 5.18을 일으킨 것처럼 30펀치 사건이라고 해요. 예. 이게 이제 1차 기동전사 건담과 제트 건담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민중을 학살하고 그 공포 정치를 통해서 티탄즈라고 하는 세력이 지구연방을 장악하는 거야. 마치 5.18을 통해서 공포 정치를 해가지고 5공화국을 만든 거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다 역사에서 일어날 법한, 이게 내 생각에 1985년 작품이니까 약간 전두환을 보고 토미노 요시유키가 만든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어쨌든 있을 법한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이게 악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악역이 세팅돼 있고, 여기에 이게 누구 나오냐면 이선에 하만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색이 등장하는데, 이건 아까 지온이 망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망한 자비가에 딸내미가 하나, 그 둘째 아들의 딸이 하나 살아 있었어.
그 형제는 다 죽었는데 그 딸을 데리고 그러니까 해외 먼 우주로 피난 갔던 세력이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그 딸을 중심으로 다시 지온을 세워보자. 지온을 부활시키자는 네오 지온이라고 하는 세력이 등장해요. 그 네오 지온을 이끌고 있는 게 이 하만 칸이라는 여성 지도자예요. 그 마치 그 아버지 박정희의 어떤 딸이 아버지의 어떤 영광을 다시 이렇게 회복하기 위해서 정치에 등장한 이 박근혜와 비슷한. 그러니까 이것도 참 역사라는 게 아이러니하게 있을 법한. 물론 하만 칸은 네오 지온의 딸은 아니, 실제로 자비가의 딸은 아니고 그 딸을 이제 이렇게 얼굴 마담으로 내세워서 다시 이제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여성 지도자인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좀 최순실 같은 이제 최순실인데 최순실이 정치 정면에 직접 나온 거지. 굉장히 카리스마적이고 정치력도 뛰어나고 군인으로서의 역량도 아주 탁월한 거의 뭐 사기 캐릭터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에우고와 티탄즈라고 하는 이제 사이의 전쟁에 네오지온이라고 하는 세력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3파전이 벌어져요. 이 제트건담 끝날 때쯤에는 그 세 세력이 같이 싸우는 3파전.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시로코라고 하는 또 다른 목송에서 온 사나이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이제 안철수가 정치판에 속 끼워놓은 것처럼 시로코라고 하는 또 다른 세력이 또 튀어들어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티탄즈와 시로코 세력과 네오지온과 에우고 이렇게 막 얽히고 설킨 그런 아주 복잡한 전쟁 양상으로 제트건담 뒷부분에 가면 그렇게 막 갑니다. 아주 복잡해요. 그리고 1년 전쟁 때 어떤 주인공이었던 아무르 레이도 카메오로 잠깐 등장하고 샤 아즈나불과 다시 만나고 막 그런 어떤 장면도 막 연출이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 재밌어요. 특히 퍼스트 건담도 재밌었지만 이 제트 건담이 엄청나게 데이트를 해가지고 그래서 또 건담을 쭉 이어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트 건담이 굉장히 설정이 되게 복잡하면서도 현실적이고 있을 법하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주인공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다 매력적이야. 악역들까지도.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지금 제트 건담은 TV판이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한참 있다가 그 결말 부분을 조금 수정한 극장판으로 다시 재개봉을 해요. 2010년대에 들어서서.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극장판 3부작이 또 개봉해서 다시 또 엄청난 히트를 했죠. 왜냐면 그 원작의 TV판에서는 주인공이 나중에 자폐아가 돼버려. 그 까미우라는 소년 주인공이 이 전쟁의 와중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정신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정신병에 걸려버리는 거지. 그래서 우주에서 그냥 자폐아가 되어버리면서 그냥 되게 비극적으로 끝나요. 그런데 이제 너무 슬프니까 나중에 극장판에서는 그 설정을 좀 바꿔갖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극장판이 또 개봉하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게 제트 건담의 스토리고 이게 또 너무 대공전의 히트를 하니까 바로 이어서 이 더블 제트 건담이라고 하는 이제 바로 이어서 바로 이어지는 스토리예요.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요거에서는 이제 아까 나온 그 하만칸이라고 하는 네오지온 세력과 싸우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고 요게 끝나고 나서 2년 3년 뒤에 이제 역스웨 샤라고 해서 이제 뉴건담이라는 스토리. 이건 극장판, 이건 TV판은 아니고 극장판으로 2시간짜리 한 편짜리 작품으로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아까 1년 전쟁에 나왔던 퍼스트 건담에 나왔던 아무로 레이와 샤 아즈나블이 운명의 재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샤 아즈나블이 이제는 다시 총수가 돼가 네오지온을 이끄는 총수가 돼서 그때는 일반 장교였다면 이제는 아예 샤 아즈나블이 전면에 나타나요. 그래서 샤 아즈나블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 인류를 그 지온즘 다이쿤이 얘기했던 것 같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인류를 지구에서 다 떠나게 만들어야겠다는 거야. 지구가 남아있으면 지구인과 우주인 사이의 갈등이 계속 이어질 거 아니에요? 지구를 아예 인간이 살 수 없는 혹성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인류가 지구가 없어져 버리면 지구에 집착하는 기득권 세력이 있을 수가 없고 다 우주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구의 운석을 떨어뜨려. 엑시즈라고 하는 자기가 가져왔던 운석을 게다가 핵 추진 장치를 달아가지고 그 운석을 지구에 떨어뜨려서 인공적으로 핵겨울을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환경을 완전히 그 대기를 바꿔버려서 인간이 살 수 없는 혹성으로 만들어서 모든 인간이 다 우주로 탈출할 수밖에 없게끔. 그래서 다 스페이스 노이드만 살게끔 만들는 거야. 그래서 모든 인간이 다 우주로 나와서 우주에서 어떤 이렇게 살아가자. 그러니까 지구라고 하는 혹성을 버리자라고 하는 발상으로 그 네오지온의 동란, 이게 제목이 역습의 샤예요. 샤 아즈나블이 다시 돌아와서 지구의 어떤 엑시즈를 떨어뜨리려는 그런 대테러, 지구의 역사를 끝장내는 그 대테러리즘을 이제 자행을 하는데 그거를 아무로 레이가 이제 나중에 아까 청년 장교가 돼서 그걸 막는 거예요. 뉴건담이라고 하는 새로 만들어진 건담을 타고 샤 운명의 대결을 펼치는 내용이 이 극장판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1년 그 우주세기의 기본적인 스토리가 끝나. 그래서 이제 샤와 아무로 레이가 둘 다 원작에서 행방불명이라고 처리하는데 감독은 죽었다고 마지막에 이제 운석이 떨어지려고 하는 걸 아무로 레이가 건담으로 막아요. 근데 운석이 떨어지는데 건담이 엄청나게 큰 운석인데 건담은 거치대가 아니야 라는 유명한 대사를 하면서 건담으로 막으면
그 모든 모비스들이 우주에서 싸움을 하다 말고 아무로레이의 어떤 그런 희생정신에 감화가 돼서 마치 요번에 그 산불 막기 위해서 전국의 소방대원들이 다 달려간 것처럼 모든 모비스트 파일럿들이 다 그 운석에 부딪혀가지고 운석을 막아내. 운석을 막아내는데 그때 이제 사이코 프레임이라고 하는 어떤 약간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 운석이 이제 두 개로 쪼개지면서 지구 밖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끝나고 그 아주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거죠. 장엄하게. 그러면서 이 샤와 아무로레이는 행방불명되었다. 라는 걸로 이제 끝나는데 감독은 아이고 죽은 거지 뭐 당연히 라고 얘기했는데 죽었다고 하니까 샤 아즈나블 팬이 자살소동을 벌인 거야. 샤가 죽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자살소동을 벌이니까 아니 죽은 거 아니라고 죽은 거 아니고 행방불명이다라고 이제 왜냐면 사람 죽으면 안 되니까 그 정도로 엄청난 이제 팬덤이 만들어졌던 거죠. 이게 이제 건담의 기본적인 설정. 그래서 이 이후에도 뭐 이 스토리를 이어받아가지고 나중에 뭐 2010년에 유니콘 건담이라고 하는 새로운 건담 시리즈가 또 이 스토리를 이어받아서 또 나타나고 요 다음에 올해 말에는 섬광의 하사웨이라고 하는 또 다른 건담 시리즈가 또 이어지고 이건 우주세기 건담만 해도 그렇고 나중에 우주세기가 아닌 비우주세기 건담도 건담이란 이름을 쓰는 엄청나게 많은 시리즈 만화가 생겨나요. 이렇게 그 뭐냐면 건담 자체가 가진 엄청난 컨텐츠의 매력 때문에 이게 만들면 돈이 되는 거야. 만들면 기본적으로 돈이 되니까 계속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만들어지는 이유는 또 나중에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산업적으로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약간 정치학도로서 제가 지난번에 했던 강의 때 던졌던 질문은 이거예요. 샤아가 중간에 보면 제트건담에서 연설하는 장면이 나와요. 샤아가 이 다프르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의 지구 연방의 의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유엔이 뉴욕에 있잖아요. 근데 이 세계에서는 그 지구연방의회가 아프리카에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이제 다프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이제 이렇게 지구연방의회 그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연설을 갑자기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난입을 한 거예요. 의회에 그냥 테러리스트들이 난입해서 샤아가 갑자기 군복을 벗고 딱 정장을 입고 원래 선글라스 끼고 있다가 선글라스도 벗고 자기 얼굴을 공개하면서 저는 예전에 샤아 아즈나블이라고 불렸던 적도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지원즘 다이쿤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를 공개해요. 만천하에. 전 세계의 자기 정체를 공개하고 그러면서 이제 티탄즈가 30번치 사건이라는 5.18 같은 민중 학살을 벌였고 그런 어떤 그 만행, 티탄즈의 만행을 고발하는 연설을 하는 거야. 그 지구연방 의회에서. 그리고 그게 전 세계로 생중계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론전을 벌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샤아가 그전에는 아는 사람만 알던 사람이 전 인류적인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네오지온의 총수가 될 수 있는 그게 되는데 저는 좀 사실 이렇게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 티탄즈가 망하고 나서 그냥 정치인으로 등장해가지고 그냥 정치를 하면 되잖아요. 그냥 선출직으로 나가서 정치를 해도 될 텐데 왜 샤아는 정치가가 되지 않고 결국 다시 테러리스트의 길을 가게 됐을까? 저는 이제 그 질문을 이제 지난번 강의 때는 드렸던 건데 저는 이게 일본 정치의 영향이라고 봐요. 일본의 토미노 요시유키나 일본의 이런 전공투 세대는 한 번도 정치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정치에 대한 엄청난 불신. 일본 정치는 자민당 1.5당 체제잖아요. 자민당이라고 하는 한 정당이 이거 50년 넘게 계속 50년, 60년 동안 정치를 해오고 있고 뭔가 어떤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진 정치가가 정치 과정에서 뭔가 변화를 이끌어내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샤아라고 하는 캐릭터가 다시 테러리스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치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는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나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면 좀 달랐다고 봐요. 우리나라는 정치를 통해서 정권 교체도 이뤄내고 뭐 촛불혁명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이었다면 샤아가 정치인이 돼서 정치인으로 활약하는 스토리로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그렇게 못 간 거는 약간 일본 정치의 어떤 그런 폐쇄적인 그런 어떤 그 부정적인 어떤 경험이 결국에는 그런 캐릭터를 그렇게밖에는 스토리를 그렇게밖에는 끌고 갈 수 없었던 게 아닌가. 결국 테러리즘으로 계속 가거든요. 테러리즘과 그러니까 어떤 나름대로의 대의 명분을 가진 테러리스트와 그 테러리즘을 막으려고 하는 휴머니즘을 가진 주인공 간의 대립인 거야. 그게 이제 아무로레이고 한쪽이 샤아 아즈나블이고 양쪽 다 나름대로 대의 명분이 있는 거야. 아니 인류를 그렇게 많이 죽여도 돼? 그리고 아니 인류가 이렇게 그 지구인이 우주인을 착취하는 구조를 그대로 내버려도 돼? 그러니까 둘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그런 대의가 충돌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로레이라고 하는 주인공과 샤아 아즈나블이라고 하는 그 라이벌이 서로 이제 악역이 대립하는 그런 구도가 쭉 이어지는 게 바로 건담의 기본적인 갈등축이다. 근데 그게 정치로 해결되지 못하고 전쟁으로 가게 되는 건 전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그런 특성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본 거죠. 근데 이제 저는 내용적으로는 그렇고 산업적으로 보면 일본을 대표하는 컨텐츠가 된 거예요.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고 하는 작년에 나온 영화 있잖아요. 스티븐 스필버그의 말. 거기 보면은 갑자기 일본인 캐릭터가 있잖아요. 일본 캐릭터가 올해와 건담 나는 건담이 되겠어 하더니 갑자기 대형 이제 로봇을 불러내가지고
건담이 갑자기 카메오로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헐리우드 영화에도 일본을 대표하는 캐릭터로 등장할 정도로 일본을 대표하는 아주 상징 캐릭터가 되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재생산이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서 오다이바라고 하는 도쿄의 공원에 실물 크기 건담을 만든 거예요. 실물 크기로 건담을 18m짜리, 20m짜리 건담을 2개나 만들었어요. 저거는 퍼스트 건담이고, 요거는 유니콘 건담이라고 가장 최근에 나온 건담. 그래서 이 건담을 요걸 만들었다가 요걸 몇 년을 전시를 하고 나중에 요거는 공장에 집어넣고 요걸 또 만들었어.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여기 갔다 왔어요. 그래서 요 건담 앞에서 사진도 찍었어요. 이렇게 진짜 18m 이렇게 빌딩만한 건담이 실제로 가면 있어요. 엄청난 관광 자원이에요. 전 세계에서 여기서 사진 찍으려고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와요. 전 세계에서. 저도 갔다 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컨텐츠 산업이라는 게 엄청난 부를 가져다주는 엄청난 관광 자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뿐이니까 그다음에 프라모델. 이게 건담이 자꾸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건담을 하나 만들 때마다 프라모델이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라모델을 만드는 게 또 엄청난 취미 활동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건담을 캐릭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프라모델 이 산업 돈이 엄청나게 막 황금알을 낳는 거인 거야. 건담을 하나 만들 때마다 계속 새 프라모델이 나오고 그럼 사람들이 계속 그걸 조립하고. 그렇죠? 엄청나게 이게 벌어도 일본에 가져다주는 부가 뭐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이건 아까 말한 샤 아즈나브리라는 캐릭터가 캐릭터별로 이거 쿠아트로 버전 아시죠? 역습의 샤 버전, 1년 전쟁 버전 해가지고 캐릭터별로 이렇게 다 피규어를 만들어도 다 하나하나 사 모으는 거야. 이게 또 엄청난 산업이 되는 거죠. 피규어 산업. 돈 엄청 벌어요, 이걸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진짜 이 캐릭터 하나 잘 만들어가지고 거의 뭐 일본이 지금 제조업은 엄청 뒤쳐져 있잖아요. 침체돼 있잖아요. 한국이나 중국에서 쫓아가지 완전히 일본에 다 따라잡혔잖아요. 근데 이런 컨텐츠 산업으로 지금도 컨텐츠 강국으로 먹고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건담이라고 하는 게 일본 경제에서 컨텐츠 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치도 엄청나다. 거의 뭐 드래곤볼과 건담 뭐 그런 거죠. 그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이게 제가 일본 가서 사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샤 전용 텀블러. 그래서 샤 아즈나브리 쓰는 것 같은 그런 텀블러예요. 여기 보면 이 지온 마크도 있고, 그렇죠? 여기 지온 공국 마크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마시면 이제 3배 빠르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3배 빠르게 물이 데워지는 뭐 그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마치 샤가 텀블러를 쓰면 이걸 쓸 것 같은 이게 얼마인지 난 가격도 안 보고 그냥 사. 이게 뭐야 하면서 바로 샀어요. 이건 꼭 사야 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냥 원가는 그냥 텀블러일 거 아닙니까? 뭐 몇천 원 하겠죠. 근데 이걸 몇만 원을 붙여도 사람이 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컨텐츠 산업이다. 컨텐츠와 어떤 산업이 가지는 엄청난 관광 유발. 이게 오다이바 아까 그 실물 크기 건담 있는 거기 가서 산 거예요. 거기 가면 건담 샵이 있어. 건담 캐릭터 이게 심지어 이게 그 아모로레이가 입는 잠바 있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만들어서 팔어. 와, 그것도 진짜 사고 싶었어요. 너무 비싸. 몇십만, 50만 원인가 그래서 살 수가 없어. 근데 그 사는 놈도 있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컨텐츠 산업이라는 게 가져오는 부가가치는 무궁무진하다.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런 걸 안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컨텐츠 산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우리가 제조업은 일본에 따라잡혀. 그러니까 중국에 따라잡힐 수밖에 없죠.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제조업은 어차피 자동차, 철강, 조선 이런 거는 다 따라잡혀. 시간이 가면.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뭘 안 따라잡히냐면 문화산업은 쉽게 안 따라잡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라는 건 우리나라의 선진국의 어떤 삶이 녹아있기 때문에 마치 건담에 60년대 일본 전공투 세대의 고민이 녹아있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이 한국의 문화산업에는 한국인의 삶이 녹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따라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문화산업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한국도 컨텐츠가 있다라는 거예요. 태권브이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애니메이션이 컨텐츠 산업하기가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류가 드라마나 영화 위주로 일어나잖아요. 드라마는 그 배우가 개인적으로 수익을 다 가져가 버려요. 문화산업은 연예인과 연예인이 아닌 사람 사이의 양극화가 엄청 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영화나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 문화산업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애니메이션을,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문화산업 하면 이거는 캐릭터, 아까 말한 프라모델, 뭐 캐릭터, 피규어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태권브이도 우리 70년대 이거 뭐 마징가 제트 모방했다 그래서 뭐 표절이라고 논란이 많지만 이거를 사실은 캐릭터 산업화 해가지고 웹툰에서 V라고 하는 웹툰이 만들어졌거든요. 이건 뭐냐면 70년대에 만들어진 태권브이의 그 이후 얘기예요. 굉장히 이것도 설정을 재밌게 했어요. 태권브이가 그 당시 이제 우리 군사정권 때였잖아요. 군사정권, 태권브이 그 극장판 스토리가 끝나고 나서
군사 정권이 어떤 반공의 어떤 이렇게 목표로 태권브이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군사 정권의 어떤 이렇게 홍보물처럼 태권브이가 활용되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잖아요. 12.6 사태가 일어나니까 김훈이라고 하는 태권브이 조종사가 그 안기부에 끌려가는 거야. 끌려가가지고 고문을 당해요. 너 임마 태권브이 가지고 나중에 저쪽 그 중앙정보부 그 세력 쪽에 붙어가지고 뭐 하려고 했던 거, 군부를 장악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그래서 고문 당해갖고 태권브이는 바다에 그냥 수장시켜버리고 김훈은 이제 태권브이 조종사를 안 하고 그냥 일반 어떤 직장인이 돼요. 그래서 이제 한 50대 직장인이 돼서 명예퇴직을 앞둔 직장인이 된 상태에서 2000년대에 다시 이제 갑자기 그때 태권브이의 어떤 적이었던 그 세력이 다시 등장하고 뭐 블라블라. 그래서 이제 그 지하에 있던 태권브이가 다시 등장하고 뭐 그렇게 해서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치 기동전사 건담처럼 슈퍼 로봇이었던 태권브이에게 그 뒷얘기 리얼 로봇적인 어떤 현실적인 설정을 집어넣어서 웹툰으로 만든 건데 굉장히 히트했어요. 웹툰으로서는 굉장히 히트를 했지.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야. 왜냐하면 이게 더 커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TV 애니메이션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영화로 만들 수 있겠어요? 영화로 실사 몇 번 시도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왜냐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야. 이거를 3D로 구현하려니 태권브이를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거기에 뭐 무슨 실사 영화로 로봇을 만들려니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실사 영화는 자꾸 꼬꾸라지는 거야. 그렇다고 드라마로 만들자니 그것도 안 돼. 로봇이 나오는 걸 어떻게 드라마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제가 애니메이션 갖고도 지난번에 한번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애니메이터들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청강문화대학이니 뭐 이런 데서 부천대학 이런 데 만화학과 애니메이션학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얘들이 국내에서 방송국들이 애니메이션 발주를 안 하니까 다 일본 만화의 하청업체가 돼 있는 거야. 일본 만화나 디즈니 만화의 하청 그리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한국의 방송국들이 이런 만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MBN에서도 계속 이걸 주장해요. 우리도 애니메이션 만들자. 우리가 드라마 해가지고 어떻게 TVN을 쫓아가느냐.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된다. 라고 되게 계속 주장을 하는데 피디들이 두려운 거야. 안 해봤으니까. 안 해본 걸 우리 머털도사 이후로 애니메이션 메이크 끊겼잖아요. 이거 했다가 적자 나면 누가 책임질 건데. 이게 광고가 들어오겠어? 애니메이션 애들이나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 때문에 방송국들이 이 애니메이션에 대한 투자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아무도 안 만드는 거야. 근데 저는 요즘 넷플릭스도 생겨나고 유튜브도 생겨나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유통할 수 있는 채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투자자분께서 누구든지 좀 이거를 좀 애니메이션으로 저는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미생이 애니메이션으로 나오면 안 보겠어요? 신과 함께가 애니메이션으로 나오면 안 보겠냐고. 본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한국에 좋은 캐릭터들이 많고 이런 것들이 애니메이션화 되면 전 세계로 자막만 바꾸면 하고 더빙만 바꾸면 전 세계로 수출할 수 있잖아요. 중국에도 팔 수 있고 동남아에도 팔 수 있고 얼마든지 전 세계로 우리 한국 문화 새로운 한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한류가 일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굉장히 강력한 아이템인 거죠. 그런데 이 TV 애니메이션 산업에 우리가 투자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애니메이션을 애들이나 본다라고 하는 그런 선입관에 갇혀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컨텐츠 산업의 한 핵심적인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거야. 우리 한국 사회 전반에서. 그래서 저는 이건 정부가 일정한 어떤 보조금을 줘서라도 방송국들에게 매칭 펀드를 한다든가 방송국이 투자하는 만큼 정부도 같이 기금을 만들어 투자한다든가 제작비를 그래서 좀 줄여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저는 한국이 TV 애니메이션 산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도 기동전사 건담과 같은 그런 한국을 대표하는 컨텐츠, 한국을 대표하는 캐릭터 산업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가져올 부는 뭐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야.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그리고 일자리. 왜냐면 이건 애니메이션 다 손으로 그려야 되잖아요. 누군가 손으로 그려야 되잖아요. 그게 다 일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성우들이 더빙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다 일자리인 거예요. 엄청나게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분야라는 거야. 이 애니메이션 분야가. 건담이 만들어낸 일자리가 건담의 그 샤 아즈나블 목소리 했던 성우는 스타급도 지금도 엄청나게 지금도 새로 샤 아즈나블 나올 때마다 또 성우하고 게임에 또 목소리 들어가잖아요. 계속 다시 더빙하고 하면서 지금도 계속 이걸로 먹고 사시는 거예요. 아무로레이 성우도 지금까지 계속 또 아무로레이 역 나오면 또 자기 가서 성우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성우 자체가 또 스타화되고 그래서 엄청난 부가가치가 무궁무진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거를 한국에서도 방송국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 TV 애니메이션 분야를 다시 활성화하고 투자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걸로 오늘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콘텐츠가 웹툰이 이렇게 발달을 하면서 엄청 좋은 콘텐츠가 많아요.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 보면 진짜 무료로 볼 수 있는 웹툰 중에 진짜 좋은 콘텐츠가 많고 그중에는 SF도 있고 환타지도 있고 컨텐츠가 진짜 강국이야. 컨텐츠가 널렸어.
근데 그 콘텐츠들이 지금 다 드라마화되거나 영화화되고 있어요. 근데 애니메이션화가 안 되니까 한계가 있어. 드라마화되거나 영화화되는 콘텐츠는 뭐냐면, 예를 들면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이나 김비서는 왜 그럴까, 최근에 드라마화된 것도 미생도 마찬가지고 다 현실적인 것들 있잖아요. 일상생활물이나, 그러니까 소재가 한정되는 거야. 근데 예를 들면 이 드래곤볼 같은 게, 아니 건담 같은 게 드라마화될 수 있겠어요? 드래곤볼을 어떻게 건담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애니메이션화 된다고 생각하면 컨텐츠가 훨씬 더 폭이 넓어지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그럼 그렇게 만들고 싶으면 극장판 만들면 되잖아. 극장판 만들어서 극장에 걸면 되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극장판하고 TV판은 완전 달라요. 극장판은 10,000원을 내고 봐야 되잖아. TV판은 공짜로 보잖아. TV 애니메이션이 확산되는 속도가 훨씬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TV판으로 만들어야 훨씬 더 빨리 확산돼. 그리고 그게 나중에 인기를 끄면 나중에 극장판으로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TV판이 먼저야. 근데 극장판으로 처음 들어가면 성공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투자 대비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극장판, 우리도 극장판 애니메이션 몇 번 시도하다가 다 실패하고 망하고 이렇게 되는 게, TV에서 무료로 틀어줘야, 그래야 이제 그게 캐릭터가 이게 재밌구나라고 느껴서 사람들이 돈을 내고 보는 거지. 그냥 바로 극장판으로 가라고 하는 건 너무 리스크가 크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TV 애니메이션 산업이 활성화되는 게 한국의 컨텐츠 산업 활성화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이다. 이건 미싱 링크라는 거예요. 미싱 링크. 이 컨텐츠가 웹툰에서 만들어진 게 이게 영화화되고 드라마화되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캐릭터 산업이 되고 하는 데 있어서 TV 애니메이션이 빠져있다는 게 우리나라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미싱 링크고, 일본은 그게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출판만에서 만들어진 컨텐츠들이 TV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전 세계로 확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빨리 좀 이렇게 TV 애니메이션을 다시 활성화하는, 너무 아까운 거야. 우리 웹툰의 이 좋은 컨텐츠들이 전 세계로 확산되지 못하고 그냥 우물안 개구리처럼 우리 국내에서만 유통돼도 말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정부 차원에서 혹은 이제 기업들이, 방송국들이 이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